안녕하세요. 저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 70대 여성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일선에서 진직에 물러나긴 했지만 그 일을 무려 40여 년을 가까이 해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온전히 저 혼자서 해나간 시간만 따져도 그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2000년 초에 광우병의 여파로 인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있었고 모든 걸 다 접고 끝내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차마 그 일을 포기하지 못했었죠. 그래도 소파라서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으니 죽어도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바로 저희 아들 민국이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그 일을 이어받겠다고 했기 때문이었고요. 힘들게 대학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낸 내 아들의 선택이 마냥 달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반대했고 다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아까워. 공부를 그렇게 하고 유학까지 다녀와 놓고 이제 와서 농장? 나 같아도 반대하지. 내 딸이 그런 말 했으면 나라도 엄마처럼 싫다고 거절했을 거야. 근데 왜?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서울에서 잘 살던 네가 왜 이런 막일을 해? 이게 무슨 막일이야? 농장이지. 그리고 어디나 일의 강도만 다를 뿐이지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 다 매한가지야. 일이 거기서 거기지 귀천이 어딨어? 아휴, 이 철없는 거사.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고 나는 말이야? 40년을 해왔지만 나도 못 해먹겠는 일이 이 일이야. 몸 고된 거? 그건 얼마든지 견디고도 남지. 근데 너 소 눈 봤어? 걔들은 다 알아. 똑똑하고 사람도 구분해. 내가 그것들을 새끼 때부터 키워서 파는 거고. 그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사람 영혼이 죽어. 그 일을 왜 널 시켜?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이걸 끝까지 하는 이유 있는 거잖아. 아버지가 자리 잡고 엄마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이 농장이 어떤 의미인 줄 아니까. 엄마, 아직도 형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못하면 내가 끝까지 형 기다리고 싶어서 그래.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애써 티를 내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제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관적인 장명법으로 대한 그리고 민국 이렇게 둘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이름을 반대했었어요. 일단 너무 국가색이 강해서 거부감이 들었고 혹시 둘째가 아들이 아니면 여자아이 이름이 민국이가 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으려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댔을 거냐며 분명 좋은 기운이 철철 넘치는 그런 이름일 거라며 끝까지 우겨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였죠. 끝내 둘째인 민국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자신의 장명법 덕분이라며 좋아했고요. 하지만 대한이가 6살 되던 해에 집에 있던 대한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면서 남편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 크게 후회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했고 수색도 오래 했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당신 말처럼 대한민국이라고 짓지 말 걸 그랬어. 민국인 평생 반쪽으로 살아야 하고 당신은 작은 애 이름 부를 때마다 대한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미안하네.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평범하게 그냥 이름 지었으면 시간 흐르면 좀 잊고 살 수 있었을 것을. 미안해. 남편은 살아생전에 전국을 떠돌면서 아들을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된 것인지 암에 걸려서 결국 얼마 살지 못하고 갔죠. 그때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제게 농장을 지키고 있으라는 말이었어요. 실종 당시 6살이고 아직 살아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농장만은 기억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뒤를 이어 농장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저희 큰애가 기억을 더듬어서 저를 찾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을 못 버린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았기에 저는 민국이를 계속 설득했어요. 민국아, 그건 돌아가신 너희 아빠 소원이었고 이 엄마 마지막 바람이야. 엄마 너한테 그거 물려주기 싫다. 그저 지금 가정 잘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생각 않고 잘 살면 좋겠어. 싫어.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결정했어. 그리고 대한이 형, 내 형제고 가족이야. 그러니 나도 형 기다릴 수 있잖아. 비록 기억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나 형이랑 손잡았던 거, 내 손에 과자를 쥐어주던 거 확실히 기억해. 형은 내 기억에도 있다고. 민구가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진아 애미도 여기 오기 싫어할 거야. 왜 그걸 몰라? 고작 농장 하나 지킨다고 가정에 소홀함을 쓰겠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막말로 진아도 얼마 안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는데 여기보단 서울이 공부하기 더 수월하잖아. 아니야, 진아도 좋다고 했고 안 사람도 찬성했어. 나 혼자 억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는 나를 설득하지 마. 이미 결정 내렸으니까. 얼마 안 가서 아들은 진짜로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농장 일을 하는 건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내려온 게 싫지는 않았어요. 군대에 유학 때문에 오래 못 보기도 했고 대기업에 입사한 뒤에는 명절에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빴으니까 말이죠. 거기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며느리가 손녀를 제게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녀가 7살이 되던 해까지 제 손으로 키웠죠. 손녀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좋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며느린 표정이 안 좋았죠. 물론 이전에도 살갑게 절 대하진 않았지만 찬바람이 쌩 불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도 문제였죠. 손녀나 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오래 생활을 해봤기에 그리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길어야 하루 정도 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으니 당연히 적응을 못했죠. 하루는 가스가 떨어져서 당장 목욕을 못하게 되자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찬물이 나오는 거고? 아니 가스가 왜... 아, 내가 주문을 미리 했어야 했는데 그걸 깜빡했다. 방금 주문은 했는데 아직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 일단 내가 물을 데워주마. 물을 데워... 아, 기가 막혀. 가스가 왜 떨어져요? 가스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긴 도시가스가 아니라 가스통을 사서 연결을 해야 하거든. 연결이요? 진짜 전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목욕도 제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가스를 아끼기라도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나 진짜 못 살아. 며느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을 동동 굴렀고 저는 쩔쩔매며 그 아이를 달랬죠. 아가, 진아임이야. 좀 많이 불편하지? 조금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이건 원시 생활이죠. 아님 지금 이 상황에서 연탄 안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저요? 진짜 하루에 12번도 이혼하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남편이 농장일 하는 사람이면 결혼했을까요? 나 고생 안 시키겠다. 나 힘들게 안 한다는 약속하고 남편 직업 능력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골? 그것도 농장? 이 정도면 사기죠? 완전 내 인생 사기당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요. 면목 없구나. 나도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 나이에도 농장 계속 유지한다고 버틴 거 어머님이세요. 그걸 알고 남편은 효자 노릇 해보겠다고 내려온 거고 남자들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된다더니 그 말 딱이네. 결국 어머님이 고집 피우셔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미안하구나. 내가 진작에 접었어야 했는데. 우리 진아도 그래요. 지금이야 좋다고 하지만 그게 애 인생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서울에서 학원만 기본으로 3개씩 끊어서 애들이랑 한창 경쟁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봐요. 무슨 촌구석에 시골 애들이랑 어울려서 뛰어다니며 놀고 얼굴까지 촌스럽게 까맣게 타서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진짜 싹 다 망했다고요.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 100% 이해했어요. 평생 서울에서 살던 아이가 그 흔한 커피숍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로 내려왔을 때의 기분이 얼마나 참담할지 충분히 짐작이 갔죠. 축사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시골에서 어딜 가나 비료 냄새, 소똥 냄새가 진동했고 전원주택이 대부분 그렇듯 벌레도 꽤 많았으니까요. 제가 당황했던 것은 그런 며느리를 달랠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인생 살면서 한 번을 해본 적 없는 짓을 처음으로 하게 됐죠. 바로 돈 자랑이었습니다. 그간 축적한 재산으로 시골이긴 해도 시내에 원룸 건물이랑 시골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며느리를 달랬어요. 다행히 그 방법은 제대로 먹혔죠. 그니까 어머님이 그 농장으로 번 게 이 정도라는 거죠? 심지어 원룸도 만실이라고요? 원룸 주변에 공장이 하나 크게 있어서 이제까지 방이 빈 적은 몇 번 없지. 다달이 들어오는 돈만 해도 액수가 크고 뭐 남편이 남긴 것도 있고 농장이 일이 고되긴 해도 잘 운영하면 돈은 못 버는 거 아니야. 일단 너도 봤잖니. 우리 축사 정도면 정말 큰 규모라는 거. 그건 그렇긴 해요. 다른 곳은 10마리 이 정도인데 어머님은 사람까지 부리시잖아요. 거기에 건물 월세까지. 어머님 의외로 알부자였네요.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무슨 돈으로 유학까지 갔을까 했더니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 진짜 능력자시네요. 전 시골 살면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줄 몰랐거든요. 아니, 서울보다야 비싼 건 아니니 부자라고 보긴 힘들지. 그래도 의외로 알부자들이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내 주변만 해도 그리 여유 없는 사람 없고. 아, 그래요? 그건 좀 대단하네요. 아가, 지금은 좀 고된 거 안다. 너도 사기당한 기분일 거고. 근데 어차피 나 죽으면 농장도 유지 못해. 물론 내가 그렇게 하게 두지도 않을 거고. 안 된다면 내 유언으로도 농장 접으라고 할 생각이다. 그럼 우리 민국이가 그걸 흘려듣겠니?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민국이도 살 날 얼마 안 남은 나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저렇게 고집 피우는 것 같으니 아쉬운 마음 없이 좀 같이 살다가 눈치 봐서 그만두게 하마. 약속할게.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간 제가 짜증낸 건 남편이 능력 섞이는 거 그리고 제 딸이 다른 애들에 비해 뒤처지는 게 속상해서 그랬어요. 절대로 어머님한테 불쾌한 건 아니었으니 돈 때문에 참는 거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 뒤로 며느린 제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서 농장 일도 조금씩 시작했고 차차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까지 했죠.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저러나 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넘기고 말았네요. 까놓고 회사도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게 만들려면 사장처럼 대우해줘야 가능한 게 인간이니까 말이죠. 치사하더라도 돈으로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이고 진심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때 제 나이가 69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그 무렵에 아들이 식사 중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내가 신문 봤는데 실종자 가족 DNA 등록 캠페인을 하더라고. 우리 그거 한번 등록해보자. 형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실종자 가족 DNA 등록 캠페인? 그게 뭔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최근에야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머리카락 이런 걸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머리카락 손톱 이런 거에 DNA가 있고 심지어 고유하다잖아. 그걸로? 아니 어떻게 그걸로 찾는다는 거야? 만약에 형도 우리를 찾고 그걸 등록하면 비교해서 딱 맞으면 연락을 하게 해주는 거지. 그래? 그럼 해보자. 그런 게 있으면 당장 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니 굳이 왜 찾아요? 저도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제 생각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평생을 안 보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에요? 여보, 당신이 낄 문제 아니야. 우리 가족 문제라고. 난 가족 아니야? 당신 말 참 웃기게 하네.
나도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요즘엔 뉴스 보면 안 좋은 일은 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 칼부림, 난동, 상속 문제로 부모 죽이는 자식들이 수두룩하고 보험금 노려서 노인네들 죽이고 버리는 인간들도 많아. 그런 시대야. 예전처럼 가족이 우선이고 최고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아, 시끄러.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해. 난 걱정하는 거잖아. 걱정도 못해? 아, 막말로 찾았는데 최악이면 어쩌려고? 부모도 없이 자랐다면 범죄자일 가능성도 커. 아니지, 오히려 그게 나아. 만에 하나 도박에 미친 사람이면? 가족들도 돈으로 보는 그런 인간이면 어쩌려고? 그거 판도라의 상자야. 열지 말아야 할 걸 열어버리면 지옥이 펼쳐질 거고. 그러니 최악의 경우까지도 대비하고 선택해야지. 여보, 그만 못해? 엄마 앞에서 우리 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아이, 지금 내가 이상해? 아, 무조건 찾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평생을 같이 지내고 친했다고 해도 가족이라는 거 뒤돌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될 때가 있어. 나만 봐도 알잖아. 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하나 없었고 오빠라고 하나 있는 건 도박에 미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내가 그 경험자니까 걱정하는 거고 다른 이유 없어. 며느리의 집안은 실제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론 며느리의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 나이가 40대인데도 부모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죠. 그보다 더 최악인 것은 그런 아들임에도 집안의 장손이라고 본인들의 딸에겐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과 결혼할 때도 엄청난 빚이 있었고 그걸 다 갚고 그렇게 집안과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죠.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저희는 결국 경찰서에서 DNA 등록을 하게 됐죠. 헌데 그 일은 화근이 되어 며느리와 작은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찾지도 않았어. 아, 그냥 등록한 걸 가지고도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어쩜 당신은 매번 당신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문제야. 내가 반대를 했으면 한 번은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아버지 유언이고 엄마 소원이야. 물론 나도 형 찾고 싶고 가족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을 당신이 뭔데 반대한다고 난리야? 설마 돈 때문은 아니지? 돈 때문도 있지. 뭐? 요즘 사람들은 통일하는 거 원하지 않아. 왜냐고? 북한이랑 통일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하니까. 다 늙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가족 찾고 싶다, 이산가족 상봉이다 뭐다 염원하지. 그 사람들 죽으면 아무도 통일할 생각 안 할걸? 야, 무슨 그런 막말을 해. 현실을 보라는 거야. 통일은 문 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그동안 지낼 내 방도 내어주고 식사까지 차려야 하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라고. 더 솔직히 말하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아등바등 기어오는 것들한테 주는 혜택도 난 짜증나는 사람이야. 막말로 간첩일지 아닐지 무슨 의도로 들어왔는지도 모를 것들을 왜 받아줘? 당신 왜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해? 아, 그리고 애초에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뭐 다를 게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형? 얼굴도 기억 안 나는 형 하나 찾으면 뭐. 결국 희생해야 하는 건 우리인 게 맞잖아. 뭘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은 인간이 나타날 줄 알고 그걸 등록을 해?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두 사람의 다툼으로 정말이지 매일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이혼 소리가 오갔으니 모든 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 잘못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린 분가를 하겠다며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집에서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살겠다면서 말이죠. 진아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갑자기 집을 나간다니.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 대안인지 뭔지가 오면요. 어머님 큰아들이 우리 진아 보고 이상한 생각이라도 하면 어째요? 어린아이한테 끌리는 그런 변태들도 있고 솔직히 전 불안해서 더는 못 견디겠어요.
농장 주변에서 우릴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절대 그럴 나이가 아니야. 대한이 어릴 때도 순하고. 그건 어릴 때죠. 사자도 순해요. 호랑이도 순하고. 곰도 어릴 때는 강아지 같아요. 근데 뭘 믿고 저한테 여기서 살래요? 저도 양보 많이 한 거예요. 적어도 서울로 다시 올라가진 않겠다잖아요. 남편도 좀 멀어도 시골 읍내에서 출퇴근하면 될 일이고 전 그게 최선이거든요? 아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알았어. 내 잘못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구해주세요. 더 있다간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해서 내보냈습니다. 민국이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후회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며 설득을 겨우 했네요. 잃어버린 아들 찾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멀쩡한 작은 애 가족만 깨지는 건 아닐지 불안한 마음만 들었죠. 다행히 분가 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아들이 좀 버거워하긴 했지만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되니 오히려 제 마음은 편했고요. 반면 심란한 건 따로 있었죠. 등록하면 당장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 DNA 등록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며 조바심을 내려놔야 했고요. 그렇게 저는 70대 중반, 지나는 중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시간이 흐르게 됐던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때부턴 며느리도 큰아들을 찾는 문제로 크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발길을 뚝 끊고 연락 한 번 하지 않다가 다시 연락도 이어갔죠. 다만 그 목적이 대부분 돈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진아 이제 중학교 입학해서 제대로 공부시키려면 돈 더 필요한 거 아시죠? 그이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도 않고 솔직히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래도 내가 저번 달에도 돈을 더 줬잖니. 꼴랑 500이요? 진짜 어머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애 학원 몇 개 굴리면 끝이라고요. 요즘 애들이 돈이 좀 들어요? 다들 엄카 가지고 다니면서 벅벅 긁고 쓰는 게 애들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가난하다, 이백충이다 소리 듣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농장 일하면서 애들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데 돈이라도 좀 쥐어줘야죠. 이백충? 그게 뭐니? 부모 월급이요. 200만 원대 받으면 그렇게 놀려요. 이백충이라고. 여기서 충은 벌레고요. 우리 진아 그렇게 학교 생활 힘들게 시키고 싶으세요? 저런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어떻게 지어선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는 거니? 제가 다른 건 안 바래요. 저한텐 돈 안 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어머님 손녀라면 끔찍이 아끼시잖아요. 우리 딸도 애위처럼 유학 좀 보내주세요. 방학 때만이라도 좀 가게요.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도 서럽고 서울에 있었음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방학 딱 2달만요. 네? 유학? 어디로? 필리핀이요. 이 정도면 저도 많이 양보한 거 아시죠? 유럽이나 미국은 안 바라거든요. 거기 가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 한번 돈 마련해 보마. 이번 여름방학 맞춰서 그리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제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죠. 역시 우리 어머님 능력은 진짜 최고. 저 어머님은 진짜 믿어요. 그리고 이젠 큰아들 찾으시는 것도 뭐라고 안 해요. 저도 마음 많이 바꿨고 어머님이랑 그 사람 뜻 따르기로 했거든요. 그래? 그럼 나야 고맙지. 알겠다. 그간 범죄자일 수도 있다, 변태일지도 모른다 꾸준히 반대를 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5년이 넘게 흘러도 소식이 없으니 못 찾을 거라고 확신을 한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이제와 허락하는 척하니 찹찹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그 아이가 마냥 예쁘진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되면 다 이런 건가? 미워하지 말라고 다짐도 해봤는데 솔직히 돈에만 웃고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찾아오는 건 달가운 일은 아니었죠. 더구나 그때 약속으로 보내준 필리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들 유학 보내봐서 아는데 그 정도 기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2달도 안 될 기간 동안 5천을 요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느낌만 들었죠. 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속까지 팔아야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녀와 한국으로 들어오고 얼마 후 저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됐죠. 지금 뭐라고? 제, 제 아들을 찾았다고요? 네, 유전자 등록을 최근에 했고 저희가 대조한 끝에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제 아들이 확실해요? 우리 태안이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양쪽에서 만나는 거 허락을 하셔야 이게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린 거고요. 만나요. 당연히 만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큰아드님한테 어머님인 김명숙 씨가 만나고 싶다는 의사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의 절차는 따로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리엔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금방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뛰었고 이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드디어 보는구나. 드디어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겠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그런데 똑같이 그 소식을 들었는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제 아들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아들 휴대폰으로도 경찰에서 전화가 간 모양이었죠. 그걸 제 며느리가 받게 되었고요. 어머님 어쩜 좋아. 진짜 잘 됐어요. 저도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괜찮으세요? 제가 갈까요? 심장 너무 빨리 뛰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유, 심장이 뛰지. 근데 난 괜찮다. 기뻐서 그래, 기뻐서. 그래도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갈게요. 병원 바로 가요. 아,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어머님, 그걸 참다뇨. 아무래도 걱정되니까 안 되겠어요. 저 이번 한 번만 고집 좀 피울게요. 이번에 아주버님 만나는 거 저랑 아범만 가는 걸로 하자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일단 저희가 보고요. 보고 어머님이랑 만나도 될 것 같은지 확인만 해볼게요. 그 정도는 기다려 주실 수 있잖아요. 저 혼자 간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어머님 심장도 안 좋으신데 무릎 수술도 2년 전에 해서 지팡이 없으면 힘들어하시면서 무리하실 필요 없고요. 네? 아이, 그래도 내 아들이 날 기다리고 있지 않겠니? 내가 안 가는 건 아니라고 봐.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저도 색안경 안 낄 거고 도박꾼 아닌 이상은 날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 하나는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경찰서에서 만나면 바로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소리고요. 어머님도 집에 있으면 더 기다리기 수월하실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예의가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내가 없는 게 말이 되니? 에이, 그건 어머님 생각이죠.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면 저 어머님 밥 먹고 싶을 것 같은데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지 차가운 사무실 같은 곳에서 남들 다 보는데 울고불고 하고 싶겠어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밥? 밥을 먹고 싶을 거라고? 네. 일단 대부분 그렇잖아요. 엄마 보면 엄마 밥 생각나고. 그럼 아주버님도 그럴걸요? 저희가 만나서 데리고 오면 어머님이 식사 준비하셔서 따뜻한 밥 먹이면 좋잖아요. 어릴 때 좋아하는 음식도 한가득 만들어서 반기면 그게 잔치죠. 우린 큰아드님 데리러 가고 어머님은 잔치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각자 역할만 분담하자는 건데 싫으세요? 처음엔 그건 아니다 싶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수긍은 갔습니다. 무엇보다 더는 며느리에게 양보를 바라며 고집을 피울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는 것도 싫어했던 아이가 그 정도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니 뭐 저로선 한 발 물러나는 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아이가 오는 날에 맞춰 잔치를 한다는 생각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고요. 실제로 며느린 장도 봐주고 이것저것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매일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그렇게 그날이 왔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들 내외가 전부더군요. 민구가, 너희 형은? 형은 어딨어? 대한이는? 그게 그러니까 형이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대. 그래서 좀 기일을 늦춰달라고 한 모양이야. 경찰서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늦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이더라. 엄마, 내가 다시 연락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몸이 안 좋아? 어디가? 내 아들이 아파?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때의 기억은 없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거든요. 제가 부정맥이 있어서 충격을 받거나 하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퇴원 후에도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눈을 뜨면 눈물만 나고 대안일 걱정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그런데 제 생일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계실 거예요? 오늘 생신이신데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요. 어디에 가자는 거야? 꽃구경이요. 이제 벚꽃 축제 시즌이잖아요. 여기 근처에서도 사진 잘 나온 곳 있던데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저것 같이 하자고요. 저는 그 말에 한숨을 내쉬었죠. 마음은 고맙다만 오늘은 영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 그냥 하루 푹 쉬고 싶구나. 전 벌써 출발했는데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좀 짜증나려고 하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나갔는데도 허탕을 쳤잖아요. 그게 저희 탓이에요? 아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너희 탓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짓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이게 뭐예요? 어차피 이렇게 길어진 거 기다리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일로 이렇게 집안 분위기까지 망쳐요? 저희 남편 어머님 걱정에 잠도 잘 못 자요. 그건 아세요? 아유 그랬니? 미안하다. 미안하면 기운 차리셔야죠.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민국 씨 불쌍하지도 않아요? 막말로 잃어버린 아들 찾겠다고 곁에 있던 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나나 남편이나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농장 일에 이 개고생을 하는데 계속 끙끙 앓고 잃은 아들 때문에만 울고 보는 저희한테도 이 시간이 달가운 거 아니거든요? 그니까 무조건 나와요. 저 택시 타고 간다고요. 어쩔 수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저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온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려고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집 앞에 앉아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10분 정도 뒤에 택시가 저희 집 앞에 쓱 서더군요. 며느린 창문만 슬쩍 내린 뒤에 타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그때 택시기사가 뛰어와서 절 부축해줬죠. 아이 고맙습니다 기사 양반. 아이 뭘요. 이 정도는 택시기사들 다 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그 말에 며느린 툴툴거리면서 벚꽃이 잘 핀 곳 아무데나 가달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한 것도 없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돈 달라고 날 또 불러낸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전에도 집에 찾아오거나 제게 뭔가 선물하거나 혹은 좋은 곳이라며 같이 식사하자고 할 때마다 늘 돈 이야기를 꺼내곤 했거든요. 이윽고 누가 봐도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진 장소에 다다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잘 안내를 한 모양인지 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쁜 곳이었죠. 며느린 돈도 내지 않고 먼저 내렸고 저는 카드를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결제 이후에 카드를 전달하며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군요. 이게 뭔가요? 쉿, 쉿. 할머니, 빨리 아들부터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며느님 몰래요. 네? 아니 저기 기사 양반 그게 무슨... 그때 며느리가 빨리 내리라며 재촉을 했고 저는 얼결에 내린 뒤에 화장실을 찾았죠. 며느린 제 말에 욱하면서 신경질을 내더군요. 아니 오줌이 조절이 안 되나? 고작 몇십 분 달린 걸로 화장실이라뇨. 요실금 그런 거면 나오실 때 누구 오셨어야죠. 아씨, 여기 화장실이 대체 어디야? 며느리가 쿵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장실이 어딨는지 물으러 갔을 때 저는 바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있던 그 공원의 형태와 닮은 약도가 그려져 있었고 삼각형으로 표시한 곳에는 딱 한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바로 대한이라는 글자였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 택시기사가 저를 부축할 때 느꼈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달리고 또 달렸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어머님! 뒤에서 며느리가 소리를 꽥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돌아보니 며느리는 아예 쫓아오지도 않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그냥 짜증을 내며 집으로 돌아갔을 게 뻔했죠. 마침내 표시된 곳에 도착하니 그 택시기사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굳은 얼굴과 눈빛을 하는데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언뜻 보이더군요. 대안이니? 너, 너 대안이 맞아? 엄마? 엄마 맞아? 대안아, 내 새끼! 저는 대안이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저를 부둥켜 안았죠. 서로 얼굴을 쓸고 손을 맞잡고 이게 꿈인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서야 천천히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는 왜 그날 나오지 않았는지 물어봤죠. 어디가 아팠던 거야? 들어보니 아팠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가 안 나와서 나 그날 그냥 돌아갔어. 그럴 리가? 엄마 며느리랑 작은 애가 대신.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부터 큰아이를 찾는 걸 싫어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작은 애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는데 대안이가 그러더군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일단 만났으니까 됐지. 난 그걸로 충분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너랑 또 헤어질 뻔했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너 어쩌다가. 아니지. 도대체 너 어떻게 살았어? 응? 나도 잘 몰라. 너무 어렸잖아. 그냥 기억나는 건 동생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농장이었다는 거. 정확히 어떤 농장인지는 기억 안 났어. 닭을 키웠다고 생각했거든. 계란을 내가 몇 번 가지고 온 게 떠올랐고 그거 두 개.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 그건 생각나. 백구? 아니 흰둥이. 내가 백구라는 이름 너무 흔해서 싫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랬지. 그래 맞아. 아유 우리 아들 맞네. 그래 우리 이전엔 닭도 키웠어. 소가 몇 마리 없어서 닭을 키워서 계란도 팔고 그랬지. 아침 초란이라고 너희 아빠가 꼭 그걸 찾았고 넌 그럼 닭장 달려가서 그걸 집어와서는 아빠 손에 들려주고 그랬잖아. 아들의 말에 흐릿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게 신기했고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운다. 그만 울어. 나 의외로 잘 살았어.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운 좋게 양부모님 만나서 잘 지냈어. 진짜야. 물론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일찍 돌아가셔서 좀 고생하긴 했지. 그래도 결혼해서 애가 벌써 둘이나 된다니까? 혹시나 우연이라도 엄마나 아빠 그리고 동생 마주칠 수 있을까 하고 퇴사하고 택시 운전한 지는 한 3년 됐고. 우리 태안이 고생 많았네. 근데 어떻게 날 찾은 거야? 며느리가 택시를 탈 걸 알았어? 아니, 그 대안이란 이름도 사실 경찰한테 들어서 알게 됐어. 그리고 엄마 찾은 거 아니야. 나도 참 택시 기사 하면서 사람들 보면 엄마나 누구나 떠올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나 엄마 처음 봤을 때도 긴가민가 솔직히 민국이라는 이름 아니면 못 알아챘지. 민국이라는 이름? 택시에서 그 여자가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했을 때 말이야. 중간에 민국이라는 이름을 말하더라고. 대한민국. 그리고 아들 잃어버린 걸로 알아누웠다고 난리 쳤을 때 내 심장이 막 뛰더라. 그래서 택시에서 내려서 엄마 부축해줬어. 근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얼굴은 전혀 모르는데 너무 따뜻해서 웃는 게 나랑 닮아서. 그리고 동시에 기억이 딱 떠올랐지. 냄새. 농장에서 나던 그 냄새 말이야. 참 우연이라도 일이 어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지금도 그걸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애초에 아들은 아예 다른 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남이 거부당한 뒤 해당 경찰서 인근 지역에 제가 살고 있다고 유출을 했고 얼마 전에 홀로 이곳으로 오게 된 거라고 했죠.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딱 1년만 찾겠다고 말을 해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제 며느리를 태우게 된 겁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그토록 후회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덕에 전화 통화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고요.
많은 우연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건 확실했죠. 저는 곧바로 민국이에게도 연락을 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불이 나게 저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최대한 조심스럽게 민국이에게 물었어요. 너 혹시 형 만나는 게 싫었니?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라니? 형이 아팠다면서 그래서 안 나왔다며? 아, 그게 사실은 안사람이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형이 우리랑 만나는 걸 거부했다고. 그래서 심장도 가뜩이나 안 좋으니까 우리끼리 입이라도 맞춰서 시간이라도 좀 늦추자고. 나도 그땐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했어. 엄마가 심장 안 좋은 거 아니까.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등짝을 때렸죠. 이놈아, 왜 그랬어? 차라리 엄마한테 말을 하지. 미안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초반엔 툴툴거리다가 엄마한테 잘하기도 했고 형 만나는 거 싫다고 했지만 그 사람도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이해도 해준다고 하지. 무엇보다 경찰한테 연락이 계속 안 왔어. 생각해보니 나도 그래. 연락을 분명 주겠다고 했는데 너랑만 연락한다 생각했거든.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건강 이상 문제로 전달받은 연락처를 변경한 것은 물론이고 저와 제 아들의 휴대폰에 모두 차단을 걸어놨더군요. 즉, 경찰에서도 저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고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당일날에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저희 집까지 며느리를 끌고 와서 무릎까지 꿇렸죠. 당신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뭐 때문에? 이에 며느리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더군요. 내가 뭘? 솔직히 싫었어. 어떤 놈인 줄 알고 이 집에 사람을 들여?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랑 내가 어머님 모셨어. 근데 엄한 놈이 유산 받아가는 게 도의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해? 고작 핏줄 하나 같다는 이유로? 난 잘못 없어. 누구라도 날 이해할 거라고. 미쳤구나. 돈에 눈이 멀었어. 그래, 솔직해질게. 그 돈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총구석에 왜 있는데? 더럽고 불쾌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버틴 건 오로지 돈이야. 어머님도 돈 많다고 자랑했고 그걸로 나 구워 삶았고 그게 왜 나빠? 돈 자랑한 어머님은 성인군자고 돈 때문에 자란 나만 쓰레기야? 근데 이제 와서 자식 찾았다는 이유로 눈앞에 있는 돈을 왜 빼앗겨야 하냐고? 진짜 당신이란 여자 최악이다. 이혼하자. 이런 당신 너무 싫고 끔찍해. 나 솔직히 여기 우리 엄마 때문에만 내려온 거 아니었다는 거 알잖아. 지금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뭐? 모른다고 말하진 않겠지? 나 대기업 다녔어도 돈 한 푼 못 모은 거 당신 때문이잖아. 누구랑 비교하고 생판 모르는 남들 부러워하고 해외여행에 무슨 여행에 돈을 물 쓰듯이 썼고 난 매번 아등바등 살아야 했어.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온 거야. 몰라? 언젠 나더러 집에서 일만 하라며. 밖에서 일할 필요 없다며. 고생 안 시키겠다며. 그래! 그럼 집안일이라도 했어야지. 당신 애 키우기 힘들다고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놀러 다녔잖아. 내가 집에 왔을 때 당신이 나 한 번 반겨준 적은 있어? 저녁을 차려준 적은 있고? 솔직히 우리 결혼 그게 결혼이었니? 더는 못해 먹으니까 헤어지자. 고작 이걸로? 절대 못하지. 단! 돈 주면 생각은 해볼게. 내가 번 돈 당신이 다 썼는데 무슨 돈? 어머님이 주시기로 한 그거라도 줘. 원룸 건물이라도. 솔직히 내가 잘못도 없는데 뭘 어쩔 건데.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 찾겠다고 해서 방해한 거? 그래서 뭐 결국 찾았잖아. 내가 그거 외에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 결혼 기간 10년이 넘었고 나 받을 자격 있어. 야, 그건 법으로 따져도 절대 안 될 일이야. 마음대로 해. 그럼 난 내 딸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다신 두 사람한테 안 보여줄 거고. 어머님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내 딸을 본인 딸처럼 키운 양반이? 그때였습니다.
제 손녀 진아가 방에서 듣고 있었는지 밖으로 튀어나와 소리쳤죠. 내가 왜 엄마랑 살아? 나 할머니랑 살 거야. 나 엄마랑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뭐? 너 미쳤니? 야, 말이 되는 소리래. 딸은 원래 엄마랑 사는 거야. 싫어. 나 선택할 권리 있거든? 내 친구들 중에도 이혼한 애들 많아서 잘 알아. 나 어리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마. 할머니 재산도 노리지 말라고. 나도 더는 못 참으니까. 며느린 씩씩거리더니 벌떡 일어나서 진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엄마한테 뭐? 못 참아? 못 참으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저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바로 진아를 끌어안고 감쌌죠. 그런데 진아는 그걸 뿌리치고는 앞으로 나서서 며느리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내가 어려서 모를 거라고 생각해? 아빠 출근할 때 만나던 남자랑 이번에 태국 가서 또 만난 거 나 다 알아. 어때? 이만하면 뭘 어쩔 수 없겠지? 이게 뭐라는 거야? 무슨 남자? 할머니한테 돈 뜯어서 다른 남자랑 관광하며 놀았던 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엄마니까 언젠간 다시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었어. 근데 엄만 이제 내 엄마 아니니까 아빠가 이혼하는 거 도울 거야. 엄만 한 푼도 못 받을 거고. 며느리는 아니라고 모든 건 제 손녀가 지어낸 거라며 울분을 터뜨렸죠. 하지만 이내 진아가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곤 양손을 들고 빌기 시작했죠. 진아를 봐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미쳤어요. 그래도 저 어머님한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저 사람이 너무 저를 외롭게 해서 그랬던 거고 진짜 그냥 잠깐 만나기만 한 거고 저요. 저 억울해요. 이렇게 이혼하는 법이 어딨어요? 네? 나이도 저 40대인데 저 사람 어머님 말씀이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설득 좀 해주세요. 설득? 좋지. 진아이미가 그랬지? 잃어버린 아들 찾다가 곁에 있는 아들 신경도 안 써서 내가 밉다고. 그래서 나도 반성했고 이제라도 내 곁 지켜준 아들 좀 신경 써줘야겠다. 정말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아니, 너 같은 애는 용서 못하지. 감히 내 아들 옆에서 내 아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너 같은 건 이제 내 며느리로 두고 싶지 않구나. 이만 이 집에서 나가줄래? 내가 구해준 집에서도.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놀란 그 아이를 보면서 이어 말했죠. 내 손녀 때린 건 말로는 못 넘어가겠어서 좀 쳤다. 그러니 이제 진짜 나가! 그렇게 쫓겨난 며느린 몇 번이나 제 앞에서 빌었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이혼 소송을 통해서 결국 이혼을 마무리했죠. 아들에게는 악처였고 제 기준에서는 나쁜 며느리였다곤 하지만 그리 기분 좋은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엄마를 잃은 손녀가 있었고 제 아들 역시 이혼남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허전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현재는 집안이 바글바글합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두 사람은 사이가 몹시 좋습니다. 그리고 손녀도 언니와 오빠가 생겨서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시집살이에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큰며느리는 저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살뜰히 챙겨주고 있어서 더 바랄 것도 없네요. 최근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조만간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큰아들을 찾은 순간부터 계획한 단독주택이 거의 완공 단계에 왔거든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심장이 눈치 없이 또 두근거립니다. 실은 애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저 혼자 계획한 거거든요. 조만간 농장도 정리하고 애들 하고 싶은 거 하게 할 생각이기도 하죠. 아마도 이 글이 채택이 되면 그때 다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이랑 민국이 그리고 큰며느리와 아이들 모두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쌓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픈 이별 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며 살아가길 마지막으로 바라며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길 마음 깊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